노스트라다무스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마키아벨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다 알지 못하고 책만 보셨을 때는 잔인한 사람이다라든지 냉혹한 사람이다, 뭐 독재자의 책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잔인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가 잔인한 실제 군주가 잔인했죠. 네. 자신의 능력은 없는데 운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네. 세 번째 판단력밖에 없을 때 네. 아, 그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때 가장 최악이죠. 세 번째 부류의 군주는 권력자는 절대로 좋은 참모나 부하를 가까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모두가 기획자이고 연출가가 돼야만 하는 세상. 기획과 연출은 비단 문화예술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각자 생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하려고 밤잠 설치는 직장인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것이 기획인 시대에 무기가 될 수 있는 상상을 현실화하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기획자를 위한 24가지 생각법을 담았다고 하네요. 이 책의 저자인 탁현미는 국내 최고의 기획, 연출 전문가로 행사기획, 공연 연출, PI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25년간 일하며 수많은 기획을 해왔죠. 저자의 25년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기획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작가님, 예. 지난번 김어준 총수편 방송 후에 저희 채널 구독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아, 역시 손님을 좀 센 분을 초대해야 구독자도 느는구나. 예, 아이고 여러모로 저희가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제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 오늘 구독자 또 여러분 이번에 덕분이네요. 또 10,000명 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오늘 편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그러면 오늘의 책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말 김어준 그리고 매불쇼에서도 종종 활약 중이신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 알릴레오 북스 처음이시잖아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구용입니다. 저 소개할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방금 그 월말 예. 김어준 또는 매불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칼럼을 오래 썼어요. 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칼럼을 10년 썼거든요. 10년 썼는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요. 네. 10년 동안 쓴 칼럼보다 1년 동안 한 월말이나 매불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만큼 바뀌었다.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오늘 방송 이후로 또 한 번 네. 이제 저희도 한 10만 구독자가 더 늘고 교수님께서도 더 폭발적인 이제 반응을 걱정인데 얻으실 것 아까 같습니다. 어준 씨가 나와서 엄청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하는데 아까 부부 끓었다 했는데 제가 찬물을 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네. 역시 함부로 쉽게 우리 알릴레오 북스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세상에는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읽지는 않는 책들이 있죠. 알북스에서도 그런 책들을 종종 다뤄왔는데요. 오늘 이 책이 바로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출간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쟁적인 책이죠. 오늘의 알북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예. 그 20대 때 읽은 군주론하고 60대가 돼서 읽은 군주론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이 군주로는 산으로 치면 등산로가 없는 산이에요. 아, 너무 와닿아요. 예. 다짜고짜 그냥 예. 다짜고짜 뭐. 그래서 20대 때는 헤매다가 얼핏 산의 모습만 좀 봤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는 그동안에 한 40여 년 동안 이것저것 이탈리아 역사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알게 된 상태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정글도 가지고 이렇게 풀숲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더 보인다. 한 몇 장 읽지 않고 바로 든 의문이, 이게 보니까 왕이시여, 뭐 이제 뭐 적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나라를 정복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왕이 가져야 될 덕목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가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군주제가 없어진 게 언젠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도대체 이 책이 아직도 필독서로 꼽히는 이유가 뭐야? 두 번째로는, 그럼 나는 지금 민주사회 시민인데 내가 왕이 될 것도 아니고 이 군주론을, 마키아벨리라는 이 노련한 정치가가 20대 왕에게 바쳤던 군주론을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혹시 이게 이렇게 오래 이 책이 이 민주사회가 된 뒤에도 살아남은 까닭과,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뭐 이 책을 보고 가져야 될 시사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정치가 무엇인가? 그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핵심적인 저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특히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중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답변이 공화주의란 무엇인가거든요.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정과 공화정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때 공화주의가 뭐고 민주정이 뭐냐 할 때 이 공화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또는 학문적으로 뭔가를 소화해서 대중과 함께하는 정치적 담론을 펼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토론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알리오 북스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침팬지 폴리틱스 다뤘어요. 프란스 두발.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생물학자의 대답이었어요. 정치가 무엇이냐. 침팬지 폴리틱스에서 프란스 두발이 했던 얘기가, 인간의 정치와 침팬지의 정치가 공유하고 있는 것, 그건 잘 안 바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치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군주론을 보고 있으면, 그때는 사회생물학이 없던 시대인데 관찰을 통해서 프란스 두발이 그 침팬지 폴리틱스에서 제기했던 그 답을 준 거예요. 이게 올바른 답이라는 보장도 없고 저도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의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정치적 본능의 어떤 양상, 이런 것들을 매우 적나라한 형태로 여기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읽히는 거 아닐까? 그런 역설적인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얘기를 더해보면 마키아벨리라는 이 책이 적어도 그전 고전과 구별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권력이든 주권자 행동이든 그것을 있는 그 자체로 관찰하고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것을 첨가하지 않고 최대한 그런 판단을 중지한 상태에서 현상에 대한 천착, 그래서 사실에 되게 가깝게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그 고전으로 꼽히는 거 아닐까? 이 책에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책에는 좀 다른 문장으로 돼 있는데,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죠. 잊어버리고 정치는 어떠한가? 그렇죠. 에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썼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이 이 책의 빛과 그림자가 다 함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고 싫어하는 이유도 그게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느껴지는 게 이게 주권자인 국민이 왜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용인하거나 심지어는 그 앞에 굴복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현상 자체를. 예전에 그 침팬지 폴리틱스 다룰 때도 마키아벨리도 울고 갈 침팬지들의 권력투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책의 서문에도 보면은 사쪽에 이렇게 책이 시작을 해요. 이 책을 손에 쥔 독자에게 당신은 지금 폭탄을 쥐고 있다. 이것은 책이 아니라 폭탄이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란다. 언제 폭발할지, 파편이 어디로 튈지,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북스 독자들을 위해서 이 군주론이라는 산을 안전하게 좀 등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신다면요? 이 책에 쓰여진 많은 이야기들이 논리적, 이성적 합리성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첫 번째 중요해요. 아무 말을 대잔치처럼 보여요. 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앞뒤말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뒷말이 안 맞는 것은 이분이 이성적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는 현상만을 골라서 설명한 게 아닌 거예요. 있는 사실을 가능하면 이성적인 어떤 규범적 사고를 제거한 상태에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관점주의,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동시에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여러 마키아벨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사실 읽기 힘들어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펼쳐보시면 1장부터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암호 같은 문장들이 연속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과 관련된 역사 인물, 사건, 전쟁 이런 것들이 앞부분부터 나와요. 근데 막 군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우리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읽는 데는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기에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 같은 이런 지식인이 어떤 철학적 전통 속에서 그 시대를 맞았고 어떤 철학적 전통 위에서 이 책을 썼느냐를 동시에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보면 세부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예증이거든요. 예증. 그렇죠. 당시에 있었던 일들. 왜 하필이면 이런 사실들을 거론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장 하나를 읽는데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검색하다 보면. 근데 재밌습니다. 검색해 보면. 네. 그렇게 읽으면 한 달 정도 이 책 한 권 사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의 길잡이와 함께 오늘의 알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그러니까 먼저 군주론이 500년 전 정도에 나온 통치술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통치술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이 당시 역사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흔히 우리가 대중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고,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 시기가 사실은 이탈리아의 마지막 세계사의 의미를 갖는 시대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탈리아는 이 시기가 끝나면 없어. 세계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축구 빼면. 네. 축구도 수비 축구 정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당시에 이탈리아는 5개의 어떤 나라로 크게 봐서. 쪼개졌거든요. 크게 봐서. 크게 봐서. 작게 보면 몇십 개고. 몇십 개의 거죠. 그 안에 네.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 5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다 특징이 다른 거예요. 네. 첫째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쪽 그 남쪽으로 오면은 남쪽은 나폴리,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까운 쪽이죠. 이쪽은 나폴리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로 가면 바로 네. 프랑스 옆에, 프랑스 옆에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는 공국입니다. 공작이 다스리는. 그렇죠. 공작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마키아벨리가 소속된 피렌체, 여기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공화국의 성격이 약간 훼손된, 그 메디치가에 의해서 약간 훼손된. 매부자 댁에서 너무 권력이 센 그렇죠. 공화죠.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왜곡된 공화국이고, 그다음에 베네치아가 공화국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양한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교황령. 예. 교황이 세속군주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교황 국가가 있는 거거든요. 바티칸. 이 5개의 국가가 서로 다른 지역 또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의 민족도 아니에요. 정확히 따져 들어가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 체계. 여기에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또 휘말려 있어요.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라는 단어조차 몰랐죠. 그렇죠. 몰랐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때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통일 국가에 대한 염원도 생기기 전이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각국의 나라가 있는 거, 각국의 경쟁적 체계인데 이때 가장 공통점은 이들이 스스로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경선이라는 게 뚜렷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피렌체 공국 도시국가니까 그렇지 좀 큰 밀라노 같은 데 가면 안에 또 왕국이 있어요. 자그마한 왕국들이. 그 자기들끼리 맨날 전쟁 쳐요. 그런 작은 5개 나라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예 부흥을 이끌어간 핵심이 이 피렌체죠. 맞아요. 피렌체에 우리가 말하면 이 르네상스의 출발점에 저는 단테가 있다고 보고 사상적으로 보면 그 끝점에 마키아벨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다 이 피렌체에서 나온 인물들이죠.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 사이의 갈등과 쟁투, 또 교황청 내부에서 분열, 막 교황이 두 명 있는 때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시기고 진짜 대혼동기입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이 시기가 그 인터레그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의 부재 상태.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그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그 통치 이념, 시대 정신이 몰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교황이 처첩을 거느리고 그렇죠. 막 면제부도 돈 주고 팔고 막 그랬다면서요. 아직 새로운 프로테스탄침의 윤리가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터레그넘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 멸망했는데 아직 조선이 오기 직전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는데요. 주나라가 망했는데 그다음 진시황이 나오기 전까지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도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때가 가장 도덕적으로는 타락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유럽 사람들은 아침에 나갈 때 이미 10번의 점을 본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미신이 횡행했던 시절이에요. 점성술. 점성술이 횡행하고 이런 시절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대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마키아벨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지금 이념과 시대 정신이 뚜렷하고 그 시점에서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자꾸 책 안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군요. 그렇죠. 무슨 토끼가 되라고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호랑이가 되라고 했다가 다 바꿔도 된다고 했다가 막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 정신도 도덕적 주범도 다 무너진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는 가장 많이 추락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 가장 많이 추락한 나라. 그런데 하필 한 가운데 교황청이 있는 곳이죠. 이 기묘한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스스로가 이미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힘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흑사병이 창궐해서 거의 그럼요. 뭐 매독균도 창궐하고 흑사병도 창궐하고 해서 굉장히 이 어두웠던 시대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가 대혼돈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멸망했을 때 이 피렌체를 지배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있거든요. 사보나롤라. 이분이 수도원장이에요. 수도원장인데 이 수도원이 도미니크파거든요. 도미니크파라는 게 그러니까 유럽에 수도원은 3대 수도원이 있단 말이죠. 베네딕트, 프란치스코, 그다음에 도미니크파. 이 도미니크파 극좌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급진적인 그 민중 종교에 가까운 해방신에 가까운 카톨릭 입장이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먼저 지배를 해요. 근데 수도원장이 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황도 세속 군주니까 당연하죠. 그때 규범이 없다니까요, 지금. 탈규범 시대고 권력을 누가 장취하느냐 모든 각축이 벌어지는 장소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극좌 도미니크파에서 다시 프란치스코파로 그다음에 베네딕트파로 이렇게 권력이 계속 이동하는 이런 한 가운데 피렌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권력의 한 중심부에 또 마키아벨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군주론의 문장들을 보면 이 마키아벨리 할아버지는 인류애가 없는 거 아닌가. 사람이 너무 티야.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생각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 아저씨가 적을 탄압할 땐 아예 죽여놔라 이렇게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적도 사랑해라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가 보고 완전히 밟으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의심했어요. 적당히 잘해주던가 아예 밟아놔라 이렇게 아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이 이야기는 낯선 얘기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유럽의 전쟁과 관련된 전쟁 이후에 전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자국과 관련된 즉 현재 이탈리아 상황과 관련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런 얘기군요. 문화적으로 발전된 곳은 즉 자유의 민중이 시민이 자유의 기쁨을 맛을 아는 그쪽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대신 그 경우에도 직접 가서 사살해라. 누구 시켜서 하지 말고. 스파르타가 아테네 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10년 안에 대대로 당했다. 거꾸로 당하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키아벨리가 막 잔인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런 논의가 많은데 그런 책을 못 봤기 때문에 다 예증을 한 거예요. 예증을 앞에 한 거죠.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다 이런 예증들이어서 사실 스파르타가 아테네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30년 동안 해가지고 이기고 나서 아테네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보통은. 맞아요. 예. 모르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군주국에 대한 여러 유형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암호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역사적 사건에서 군주가 알아야 되는 교훈들을 엑기스만 뽑은 거예요. 그렇죠. 뽑아서 1장, 2장, 3장, 19장 막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사회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개인적으로 그 인생에서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그래서 이 통치의 기술을 담은 군주론을 왜 썼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알려지기로는 메디치가가 이 군주제를 하다가 공화정을 잠깐 했을 적에 그다음에 다시 메디치가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왕이 된 20대 초반에 로렌츠 대 메디치에게 바치려고 쓴 책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 건가요? 일단 그 약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 키케로 말하자면 공화주의를 지향하던 키케 로마 그리고 지금 이 마키아벨리까지 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삼는 이상적 정치 형태는 혼합 정치제예요. 혼합 정치제란 군주정, 귀족정, 그다음에 민주정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화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하고 공화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군주를 부정하지 않는 이 맥락에서 군주제를 읽어야 되지. 그냥 왕만 있고 왕이 절대 군주정을 다스린다 이런 마인드가 이런 사고방식이 마키아벨리한테는 없어요. 아예. 그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정확하게 공화주의자지 공화주의 안에서 혼합 정치 체제로서의 공화정 그리고 그 안에 군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군주란 어떤 군주여야만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마키아벨리를 공정하게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마키아벨리가 이 책에서 그 얘기했죠. 공화정에 대한 거는 다른 데서 얘기했다. 로마사 원고에서. 예, 로마사 논고라는 로마사에 관한 책에서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군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마키아벨리가 군주정이 유일하게 올바른 정치 제도라든가 라고 주장했다든가 이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군주정이 다른 제도보다 우월하다고 봤다든가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 형태의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던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군주정을 하고 있는 그 국가체제에서 군주가 된 자는 이 군주의 권력으로 뭘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거는 규범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뭘 하는 거는 자기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고 그렇죠. 뭘 하든 군주의 권력을 유지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군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내가 상세히 역사의 사례를 들어서 다양한 유형의 군주정에서 지켜야 될 통치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서문에 보면 나 같은 미천한 놈이 하는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원래 낮은 곳을 보려면 높은 데 올라가야 잘 보이는 거고 예. 높은 곳을 보려면 낮은 데 가야 높은 데가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처럼 미천한 놈이 하는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서문에도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지
마키아벨리가 뭐 출세하려고 왕한테 아부하려고 이런 걸 썼다든가 이런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면 안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거죠. 피렌체 자체가 그리고 메디치가가 군주도 되고 나중에는 교황도 돼요. 교황도 되는데 교황이 둘 나와요. 그 그렇죠. 집안에서. 교황도 예. 나오고 또 군주도 돼요. 하지만 피렌체는 공화국이에요. 그러면서도 피렌체 공화국을 이끄는 군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꿈꿨던 것은 피렌체가 군주는 뭐 어떤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키아벨리 관점은 군주에게는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국가의 생존. 생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잔인해야 된다는 말이지. 국민을 내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꼭 이것에만 너무 관심 갖는데, 그러니까 국가 안에 군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과 같은 시민도 있고, 시민들 중에 조금 큰 시민들이 있고 대시민들, 귀족이 될 만한 시민들이 있고, 이 모든 역학관계 속에서 군주가 언제 특히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다 알지 못하고 책만 보셨을 때는 책은 정말 고갱이만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잔인한 사람이다라든지 냉혹한 사람이다, 뭐 독재자의 책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람이 잔인한 게 아니고 정치가 잔인한 실제 거죠. 군주가 잔인했죠. 네. 이렇게 봐야죠. 그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쓸 때쯤에 이미 외교관을 한 14년 정도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1498년에서 1512년까지 이 메디치가가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지금 이렇게 로렌조가 왕정을 잡기 전까지 공화정이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외교 장관 꽤 높은 부총리급이죠. 군직을 요즘 말하면 부총리급. 15년이나 한 사람인 거죠. 부총리급이라면 국방, 대단해 담당, 보이지만 조그마한 도시니까 도시니까. 막 이제 외교 담당 막 부시장이나 국장 그렇죠. 정도 됐다고 그 정도 봐야죠. 되죠. 네. 대외협력관. 대협력관 정도가 네. 맞을 것 같아요. 대협력관. 그러니까 정무직이고 시장이 뽑히면 시장이 다른 도시하고 연결시키는 정무비서관 정도? 이 정도 역할이 맞을 것 같아요. 메디치 가문이 공화정이 그 당시 사실은 잘하지는 못해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이 다시 왕정을 잡았을 때 이 마키아벨리는 어떠한 그 음모에 휩싸여서 연루가 돼서 고문을 당하고 공직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도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원래 불우한 처지에 있을 때 책을 써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책을 흔히 이제 피렌체의 새로운 통치자 메디치에게 바치는 마키아벨리의 자소서다 또는 구직청원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21쪽에 보면 헌정사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자 로렌조 데 메디치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하면서 위대하신 전하를 향한 제 충성의 징표를 바치며 이 책이죠. 저 자신을 전하께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숙고하고 검토한 내용을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엮어 위대하신 전하께 바치고자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그때 다 관행적으로 썼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마키아벨리 관해서만 이 부분을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대부분의 큰 책을 쓸 때 이런 관련된 책을 쓰면은 당연히 군주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 로렌제 데 메디치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안 읽었다는 게 정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려진 얘기로는 뭐 이게 차례차례 바치는데 그 앞 사람이 무슨 사냥개를 줬더니 그 개에 빠져서 안 읽었다. 아, 걔는 못 참지.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그 노선, 관점하고 상관없이 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필요한 인물, 필요한 상황, 흐름 이런 건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중간에 그런 얘기 하지만 자신의 뛰어난 능력도 있고 또 운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단력이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마키아벨리처럼 이 시대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도 많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왕에게 바쳤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던져놨는데 군주론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본 건가요?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 필사본으로 여러 버전이 돌아다니다가 요 번역서에도 보면 그 해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필사본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필사본이 여러 버전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식 출판된 거는 마키아벨리가 세상 떠나고 나서 한 5년 지났을 때 출판이 됐다고 그러는데 철학사에서는 스피노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졌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아닐 것 같은데. 이유는 사실은 군주론이 아니고 마키아벨리 전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신봉자라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유 시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그 맥락에서 자유를 규범이 아니라 현실 정치 세계에서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스피노자는. 네, 그런 맥락에서 스피노자가 자유의 현실적 신봉자 이렇게 본 거고요. 또 정치사적으로는 사실은 유럽 정치 말하자면 현대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이거든요. 예. 네. 이 나폴레옹이 관심을 가졌어요. 엄청 좋아했다고. 네. 그 나폴레옹은 여러 번 읽고 뭐 네. 주석도 달고 저는 있다고 그럴 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화주의자인데 본인이 공화주의자의 훌륭한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딱 맞아요, 이 책하고. 네. 아, 진짜 그 형용 모순인데 사실. 네, 그렇죠. 뭐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키아벨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키아벨리는 큰 틀에서 보면 공화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군주론의 핵심은 뭐냐면 공화국을 위해서는 황제가 필요해. 막강한.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네. 네. 세계의 공화주, 세계 공화주의, 유럽 공화주의를 위해서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게, 즉 지금 진정한 군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딱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 된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더 많이 읽게 된 거거든요. 나폴레옹 그렇구나.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치사 관련, 정치 철학, 정치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유럽의 가장 중요한 현대 정치의 출발점은 나폴레옹이거든요. 이래서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인가요? 네. 나폴레옹 영화. 흥행 완전 실패했잖아요. 요런 게 있어야지 나폴레옹 영화에는. 그렇죠. 아니 그 영화를 보면 코르시카의 장교 하나가 끄떡끄떡 맞아요. 다니다가 맞아요. 뭐 네. 어떤 원대한 뭣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황제가 되고 막 그건 이렇게 나와. 군주론을 필사를 하고 막 하다가 보면서 이렇게 아니 있어야 영국 되는데. 사람이 나폴레옹 싫어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그렇게라서니 나폴레옹 제가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독일사, 독일 역사에 가장 중요한 책을 쓰는 분이 첫 말이 그거거든요.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은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렇구나. 왜냐하면 지금 유럽을 이해하려면 나폴레옹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나폴레옹이 자기의 모순을 가장 그대로 표현한 게 마키아벨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이해하려면 마키아벨리를 이해해라. 여기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적인 문장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그럴까요? 읽어볼게요. 네, 책에 모아봤습니다. 35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인간이란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끝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작은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지만 큰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덜덜합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같아요? 예, 그리고 132쪽입니다. 전 이게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어떻게 사느냐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따라서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버리고 행해져야만 하는 당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전하기에 앞서 파멸을 마주하게 된다. 군주가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필요에 따라 이를, 그러니까 선함을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필요할 때는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지. 근데 이걸 오해를 하면 군주는 선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이 텍스트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장이 묘해요. 방금 뒷부분 읽으신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안 중요할지 모르지만 철학사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 그래요? 이 책 전체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와닿더라고. 네, 이 책 전체에 딱 한 문장을 뽑으라면 방금 네. 읽으신 이 15장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나중에 그 2부에 가서 조금 더 네. 우리가 좀 상세히 얘기해보면 어떨까. 자, 다른 문장을 한 두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일을 해내는 군주들은 신의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고 본인의 교활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교란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다. 군주는 부담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은혜로운 것은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 요런 게 이제 동해안 유전 발견 요런 거 국정 브리핑하고 요런 게 아, 요- 반대로 하셨잖아요. 이거 본인이 발표하셨잖아요. 아니 은혜로운 것이잖아. 안 그게. 나오면 어떡해요? 팠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이거든요. 기술. 예. 그러니까 술, 통치술. 술인 거예요. 예. 통치술은 맥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과 연관돼서만 이 통치술이 이해되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탈맥락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고 아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아트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테크닉인데 이 아트나 테크닉은 정치, 술, 처세, 술. 그러니까 처세,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에 없이 타당하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마치 우리가 전쟁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술도 항상 맥락 속에서 이 맥락에서는 이게 타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해라는 말이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해라는 말이 전혀 아닌데 이해했습니다. 예,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장을 놓고 마키아벨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거 주장했어 라고 말하면 많은 오독이죠. 그렇죠. 많은 오독. 네. 문장 몇 가지를 보니까 거의 천기누설이라고 볼 법한 그런 권력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들인데 비밀리에 권력자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모든 대중에게 다 공개가 되면 이게 대중들이 저 대통령은 저래서 자기가 발표를 하는구나 라든지 뭐 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펴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비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서로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어요? 금서 될만 하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의도가 저는 약간 헷갈렸어요. 왕에게 바칩니다라고 해놓고는 이게 필사본이 거의 버전이 15개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몇 가지 정서라는 것을 이 책이 지금 번역을 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권력자의 속내는 이런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의 메커니즘은 이런 겁니다라고 대중에게 아예 알리는 책인가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규범적인 게 아니거든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군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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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군주가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을 합니다. 또 이렇게 몰락합니다. 이 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책을 놓고 보면 우리 현 대통령들을 쭉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운으로 자기 능력은 전혀 없는데 운으로 대통령이 된 자, 네. 자기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누구의 동의를 받은 자, 예를 들자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자, 어떤 정치적 세력 관계에서 우연히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자, 이런 구분이 가능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걸 못하니까 이 군주를 대비해 보면 곧 망하겠구나, 곧 어떤 비극이 초래하겠구나, 이걸 읽어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권력을 잡았다 이런 사람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으로 대놓고 그게 운으로 된 줄 모르고 능력인 줄 아는 거죠. 예, 막 나대다 보면 민중의 경배를 받아갖고 완전히 망한다. 네. 운이 끝나면 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 기술은 탈맥락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시대 특징적 또는 장소 특징적이다. 네. 그러니까 맥락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페시픽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되고 또 그런 유사 맥락에서 읽어내면 현실을 읽어내는 좋은 지침서죠. 여전히. 예. 아니, 맥락을 예. 제거하고 보면 망한다. 네. 이런 그렇죠. 거. 예. 8페이지에 보면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글에는 일관성이 없고 그의 주장에는 칸트식의 획일적인 정언 명령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주제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 이게 번역하신 분이 아마 쓰신 예, 부분 앞에, 같아요. 예. 그리고 논리 정연하지 않고 즉흥적이며 일관성보다는 상황의 당위를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뭐 비과학적이거나 비논리적으로까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정치학자들이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사라든지 아니면 정치학사에서 군주론이 가지는 가치랄까요?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참고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보면 시라쿠사 참주 얘기가 나와요. 시라쿠사가 실리아에 있는 거잖아요. 시라쿠사가. 여기는 고대의 그리스 세계의 일부였고 그렇죠. 그리스 기록에 보면 시라쿠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 시라쿠사의 참주 아가토클레스를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거 완전히 대부 영화 같아요. 그 점령한 다음에 네. 막 그 힘 있는 사람들을 파티 연다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예.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속인 네, 죽이려고. 거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짱이었던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는 사례로 이제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전 몰랐거든요. 진짜 끔찍한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주 악한 군주의 대표, 네. 비난해야 마땅한 어떤 사례로 이 아가토클레스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맥락으로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 사건은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했죠. 네. 이게 이제 정치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그렇죠.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은 약자가 지금 이탈리아가 처한 위치가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 약자란 말이에요. 약자는. 특히 피렌체는 약소국이 강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나오지만 강자들이 시키는 전쟁에 따라가지 말라니. 그러니까 강자 밑에 약자로 동맹 맺지 마라. 이건 더 나중에 이겨도 너는 천밥이다. 오히려. 네. 지면 완전 죽는 거고. 아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때 가장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이때요. 약자는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술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친구와 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적과 동지를 분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현 대통령한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정치에. 우리 지금 대통령 모든 국제 정세, 국내 정치를 다 앞장서고 있죠. 적과 동지로 나누는 맞아요. 거죠. 네. 딱 나눠가지고 얘는 국내 친구, 얘는 정치만 적. 그러는 것도 문제인데 국제 정치가 그러고 있는 그 거예요. 미국에서 대접을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죠. 맞아. 이 가서 마키아벨리가 노래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불렀는데. 네. 약자가 강자의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 그러니까 대등한 경우는 명확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대등할 경우는. 그러니까 힘이 비등하고 대등하면 야 나하고 사귈래? 그렇지. 친구 할래? 어느 이렇게 편인지 얘기하면.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중립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자는. 그러면 속내를 드러내면 안 되겠네요. 내더라도 바꿀 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속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내를 갖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속내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나만 알고. 오로지 우리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건 국익외교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는 속내 따위는 없어야 되고 이념 따위는 없어야 되고 친구와 적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친구인 척하고 내일은 적인 척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아가토클레스의 사례. 네. 처음에는 힘이 없던 자가 시라쿠사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 힘 있는 자를 그렇죠. 속이고 다 죽이고. 다 죽이고. 그게 적어도 지금 이탈리아를 구원할 군주라면 그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썼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맥락 이해해야지 전혀 국제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한 정치 신학자, 국가 철학자예요. 철저하게 이 국가를 위한 철학. 군주는 국민과 관련해 나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거든요. 군주한테 어쨌든 잔인하기도 하고 시민을 하지만 나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국가가 세지면 안정되면 국민들은 편안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좋은 얘기를 한 거네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국가주의자라니까. 근데 예, 그 평화롭게 국가주의자라는 살수 게 있게. 오늘날 나쁜 의미로 해석되는 국가주의도 있어요, 이분한테. 좋은 의미로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국가주의도 있어요. 그건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마키아벨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나쁜 국가주의자로 원용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죽여놔라 뭐 이런 것만 네, 나쁜 국가주의자로 이해하는 죽여도 되냐? 거예요. 뭐 이렇게.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또 마키아벨리를 안 좋아하는 거죠. 안 좋아하는 사람, 아예 안 믿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사실 학문적으로 특히 우리 철학 분야에서라든가 조금 사회학 분야에서는 거의 있지 않잖아요. 대체로 정치 또는 약간 동양학 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요. 한비자와 연결해서 네. 이야기가 쉽거든요. 아니 한비자, 이사 상황 이런 그렇죠. 사람하고 막 통해. 막 통해. 그렇게 네.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정치 맥락이 전혀 다른데 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논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책인데 이런 군주론을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네. 이게 정치사적으로나 정치 철학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결국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정치란 무엇인가? 할 때 정치를 적어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칸트나 헤겔을 즉 전통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헤겔 같은 경우도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가학이거든요. 국가학적 관점에서 법도 바라고 정치도 바라보고 다 바라봐요. 그럴 때 국가학에는 도덕이 반드시 들어가요. 네. 도덕과 윤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덕과 윤리하고 완전히 범주적으로 구별되는 정치를 처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에요. 마키아벨리 이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후에도 거의 없었어요. 이후에도 정치를 도덕과 분리해서 범주적으로
이때는 분리한다는 것은 범주로 분리한다는 것은 방법론적 분리예요. 도덕이 필요 없다 얘기 아니고 방법론적 분리. 도덕은 중요한데 네,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현실의 정치와 현실의 국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차원을 달리해서 분리해놓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를 규범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다른 영역과 확실히 구별하는 첫 번째 사람이고 거의 고전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맥락에서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마키아벨리를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 건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학들은 마키아벨리 얘기는 안 하고 막스 베버 얘기는 엄청 하대. 네. 막스 베버. 예. 네. 막스 베버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중요하죠. 저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또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렇게 번역돼 있는데 네. 그 베루프 아니 폴리틱 알스 베루프라는 그렇죠. 거는 베루프를 직업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콜링 그렇게 네, 표현하셨는데 소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그 책에서도 보면 여기하고 통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윤리와 관련해서 그 신념윤리가 아니고 책임윤리를 강조하잖아요. 예. 신념윤리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해도 돼. 이게 신념윤리고 네. 책임윤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만 나의 행위가 가져올 예측 가능한 범위 안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느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책임윤리인데 예. 막스 베버가 되게 저는 그 책에서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게 뭐였냐 하면 정치는 국가의 기능과 그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 또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선택한 사람은 국가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악마적인 힘과 연계를 맺는 거라고. 네. 이 국가는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힘과 관련을 맺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신념윤리에 따라서 행동하면 다 죽는 거고 책임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국가에 내재된 악마적인 힘 그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읽으면서 그 막스 베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네. 이거. 책임윤리, 소신윤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복잡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처한 맥락하고 1919년의 처한 맥락이 맥락은 예. 그 맥락의 복잡성이 낙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정치인이 자기가 의도한 게 중요할까? 아니면 결과가 중요할까? 결과요. 그 맥락에서는 같은 세상이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결과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결과 중에 내가 예측했던 결과냐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의 결과라고 한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르투나거든요. 포르투나, 운명. 포르투나까지 함께 묶는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실천적 지혜거든요. 프루덴자라고 하는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자신이 뛰어난 탁월성 여기에 포르투나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나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벗어난 어떤 까지도. 결과를 네. 가져오는 어떤 요인을 여기까지도 말하는데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키아벨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막스 베버에 비해서 표현이 훨씬 더 예. 노골적이고 그렇죠. 강력할 수밖에 없네요. 강력하시죠. 아, 그렇구나. 네. 이분은 신을 믿지 않았어요. 아, 예,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네. 그러니까 그가 공화주의자들이 모임에 가잖아요. 그 공화주의자들의 모임에 가서 읽었던 책, 또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한 책 몇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시인이라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죠.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 루크레티우스. 예,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종교 자체를 막스보다 더 가혹하게 깐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다 헛소리라고 본 거예요. 루크레티우스를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고 신의 자리에 정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막시즘하고도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통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치라는 정치를- 고귀한 행위를 하면 천국을 그렇죠. 가는군요. 이게 가장 고귀한 행위로 보는 거죠. 천국을 가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정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때 이분이 특이하게 이제 그 루크레티우스가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후세계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사후세계도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원자예요, 그냥. 네. 원자의 구성 방식이 차이고 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빗나간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빗나가는 방식으로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마키아벨리다. 야. 아니 저는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아니 160만 갈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마키아벨리즘 또는 군주론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되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겉모술수의 정치. 예. 이거를 마키아벨리즘이라 그러는데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어떤 이론과 주장과 견해에 대해서 모든 맥락을 제거하고 속물화죠, 속물화. 예. 마키아벨리의 속물화. 예. 그러니까 속류로 만든 거죠. 속류로 그렇죠. 만들어 놓고 마키아벨리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정직한 버전은 저는 이렇게 다 봐요.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것은 국익이라고 놓고 보면 공익이나 국익이라고 보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국익과 공익의 차이가 없어요. 이 점이 이제 저희가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국익과 공익을 동시에 여겨요.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것들도 허용된다. 부도덕한 행위도. 그냥 권력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게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익을 위해서 사적 권력 쟁취를 위해서 탈도덕적이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해서 막 거부권을 막 쓰고 이런 거는 그건 나라를 마키아벨리즘과 망치는 행위로 봐, 이분은. 상관이 없는 그러네요. 거죠.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나쁜 그분이 주자예요. 정말 신랄하게 그럼 뭐라고 했을 것 비판하는 같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국익이나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 국민한테 미움을 받는 지도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가장 책에- 사악하다고 봐요. 예. 뒤에 보면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예, 나와요. 자, 그럼 우리 하지 말라는 2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거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나? 박규영 교수님 오늘 일부 알리오북스랑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첫 출연이시고 어떠셨어요? 지금 너무 신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쳤나 하는 생각이 걱정이 되네요. 아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 제가 방송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시민낚시 아카데미.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자주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봤는데 저는 낚시를 안 낚시 하거든요. 하세요? 안 해요. 하세요? 아예 아, 모르고. 아쉽네요. 주로 우리 뭐 먹는 게 많은데 예, 거기는. 먹방인데 왜 그걸 보냐면 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작가님이 저 고기 잡는데 이렇게 흥분하지?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 왜 저기서 맥락인가요? 저러고 있지? 극락을 가시려면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정치를 하셔야 예, 되는데. 그런데 이 알북은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 볼 때마다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사고 메커니즘이 좀 비슷해요. 난 저 부분에서 저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월말 김어준이나 예, 이제 예. 매불쇼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래서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네 이런 느낌이 우리 둘이 하면 재미없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재밌는데요? 막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좀 오늘 제가 두 무리하지 분의 않았나. 좋은 아니에요. 만남 응원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려운 얘기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예. 더 해달라 그러세요. 너무 쉽게 이렇게 내용이 나가면 별로 안 봐요. 근데 아마 왜냐면 쉬운 오늘 내용은 작가님하고 알고 저하고 있으시거든요. 나는 이 군주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일 거예요. 적어도. 유 작가님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얘기 예. 할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특히 군주론 중에서 어떤 내용 다루나요? 다음 2부에는 좀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우리가 오늘 포괄적으로 사실 마키아벨리라는 이 사람과 그가 쓴 책과 그다음에 그의 시대와 그다음에 그가 그런 주장을 했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초점을 두고 일부를 봤어요. 네. 2부 가면 약간 이게 장별로 가면서 많이 인용되는 어록들이 있거든요. 마키아벨리의 책에서 맥락을 떼고 인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면서 마키아벨리의 견해, 이론, 사상, 철학, 사고방식, 그가 말하려고 했던 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요 2부 보시고 나면 우리
왜들 그렇게 함부로 마키아벨리를 아무렇게나 인용하는 거야? 라고 화가 나시면 저희가 성공한 걸 거예요, 아마. 이미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악행으로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들에 대하여 시민의 지지를 벗어난 순간 끝난다. 자리를 못 지킨다. 자리를 못 지킨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썼나? 20% 이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잔인함도 잘 사용하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 그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때 가장 최악이죠. 깨닫지도 않고 남이 깨달은 것도 취할 줄도 모르고 내 말이 맞다. 공포사회의 전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닥이 아닐지도 몰라.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다. 마키아벨리는 그래요. 거침없이 용서 없이 과감하게 군주를 때려부시라고.